바로 이제 그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API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저희가 다시 번거롭게 넘어가진 않겠지만 원엠2M의 여러 가지 이제 기술 규격들 TS라고 하는 문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TS 1번이 펑셔널 아키텍처라고 하는 문서고요. 제가 아키텍처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API가 그 아키텍처 문서에 이제 기술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인터페이스를 알기 전에 실제로 원엠템의 아키텍처, 우리말로 이제 구조, 이게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아셔야지.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만약에 구축할 때 플랫폼을 한 개를 둘지 아니면 아까 말씀 잠깐 예전에 나온 것처럼 뭔가 홈 게이트웨이도 두고 서버 플랫폼을 하나 두고 이런 식으로 할 건지 그런 것들은 아마 결정하시게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사상적인 배경을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지 원엠템이 이래서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신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은 무조건 플랫폼이랑 통신하고 플랫폼은 또 다른 이제 플랫폼과 통신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키텍처 101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약어는 뒤에 나오겠지만 뭔가 조금 더 내용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그 서버 그림, 그 다음에 홈 게이트웨이 그림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렸던 건데 그거 조금 더 이제 넓혀가지고 보면요. 일단은 여기 원을 보시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원이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원이 이제 표준에 있는 개념상으로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이걸 이제 만약에 이통 서비스라고 생각한다면 이통 사업자의 이제 시스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SKT 사업자의 망이 있고 그 다음에 U+ 사업자의 망, KT 사업자의 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사업자 망 안에는 뭔가 코어 네트워크에 여러 가지 서버나 아니면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사용자의 단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을 텐데요. 그 구성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트리 형태에 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엠템은 지속적으로 이제 좀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원엠템 플랫폼과 원엠템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플랫폼은 지금 네모 형태로 그렸고요. 이게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좀 다르기도 하고 CSE라고 하는 게 그 Common Services Entity 쉽게 말해서 플랫폼인데요. 앞에 있는 수식어는 이게 미들 노드, 게이트웨이에 해당하는 거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노드, 뭔가 좀 디바이스 단에 있는 거냐 아니면 인프라스트럭처 노드 뭔가 실제로 서버 단에 해당하는 거냐 이런 것만 조금 다를 뿐이고요. 쉽게 이제 우리말로 풀면 서버,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뭔가 엣지 디바이스 이런 식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플랫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플랫폼들은 또 다른 이제 원엠템의 어플리케이션들 여기 약어가 빠져 있네요. 어플리케이션 엔티티 결국에 어플리케이션이 인스턴스화된 엔티티다. 말 그대로 그냥 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앱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요거는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앱이 서로 연결된 건 아니고 이렇게 연결된 거, 이렇게 연결된 거 그냥 형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SKT 사용자인데 만약에 U+ 사용자랑 전화를 하려면 결국에는 실제로 이제 시스템의 연동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통망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는 아니지만 이쪽 어플리케이션에서 뭔가 이쪽 망에 있는 이쪽 시스템 또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원엠2M 시스템에 있는 또 다른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식의 시스템 하이어키를 타고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통망의 사례를 좀 대비해 가지고 이 그림을 인식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아까 저희 그 리소스 브라우저 도구 한번 보셨을 거고 아마 실제 설치를 하셨을 거고 앞으로 이제 실습을 하실 때 그걸 아마 계속 쓰시게 될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PC에 있는 파일 시스템처럼 이런 트리 형식의 이런 파일들이 뭔가 하이라키를 구성하는 것처럼 실제로 원엠2M은 제가 자세한 설명은 오히려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RESTful API 스타일, 그다음 아키텍처 스타일을 따르고 있어서 모든 것들이 파일을 조금 더 RESTful에 맞게 설명드리자면 리소스입니다. 결국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컨테이너, 그다음에 컨테이너 인스턴스 이런 것들이 계층적으로 파일처럼 루트부터 쭉 이런 식의 트리 형태를 띄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트리 형태에서 실제로 새로운 리소스, 여기 있는 박스들이 새로 생겨나고 수정되고 삭제되고 업데이트되고 이런 과정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요 박스 즉 이 플랫폼이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것도 결국 하나의 엔티티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여기에 있는 트리에 있는 이 리소스를 뭐 새로 만드는 요청을 여기 이렇게 흘려보낸다거나, 그다음에 여기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여기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온도를 측정해서 이제 담는 그런 컨테이너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런 온도계 만약에 앱이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온도 데이터를 여기 공간에 여기 하위 파일 혹은 리소스 형태로 이렇게 새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여기 통로를 통해서 인터페이스 호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그림을 조금 한번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예를 들어 다른 그런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있는 어떤 플랫폼과 뭔가 통신을 하는 거, 쉽게 말해서 이런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게 뭐 IP 베이스를 지금 원엠팀에서는 다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엔티티들이 결국에는 IP를 가지고 있는데 IP를 만약에 알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그냥 IP 통신을 해가지고, 물론 라우터는 그치겠지만 요청을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선들을 따라서 요청이 이렇게 가고, 요청이 이제 자기가 이제 타겟이 아니기 때문에 포워딩을 하고, 이제 그 실제로 그 요청 자체가 또 다른 사업자망에 있는 시스템을 이미 식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홉 바이 홉으로 실제로 리퀘스트가 전해지고 리스폰스도 이제 홉 바이 홉으로 이렇게 전달된다. 요거를 이제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아마 그 레지스트레이션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 자체가 실제로 서로 간에 이렇게 홉을 맺으면서 등록이 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호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인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메시지 자체를 실제로 IP를 알고 있다고 해서 다이렉트로 받는 게 아니라 나랑 실제로 레지스트레이션 했던, 그다음에 나랑 인증을, 이건 옵셔널한 거긴 하지만 구형 관점이라서, 구축 관점이라서 인증 관계를 맺고 있는 엔티티한테 보내고, 또 내가 인증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엔티티한테 보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 좀 특징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도 지금 원엠템 스펙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약어를 제가 안 써놨을까요? CSF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네요. Common Services Entity 안에 있는 없네요. Common Services 펑션인데요. 요러한 요런 블럭들을 이제 가리키는 게 이제 CSF입니다. 아까 Common Services Entity CSE가 쉬운 말로 이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요게 이제 결국 이제 플랫폼입니다. 원엠템 표준을 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뭔가 좀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원엠템 표준은 원엠템 플랫폼을 정의를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그런 그 명세는, 이 어플리케이션 원엠템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어플리케이션 당연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로직들,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로직들은 뭐 표준의 범위가 아니고, 이걸 만들 때 이 플랫폼이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니까 이거를 연동하는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원엠템 표준의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표준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플랫폼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럼 여기서 이런 저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그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처리를 한 다음에 응답을 줄 수 있는 거지, 이런 인터페이싱에 해당한 부분이 이제 표준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여기 오른쪽 그림이 이제 지면상 빠져 있긴 한데요.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게 플랫폼과 플랫폼이 서로 이렇게 레지스트레이션해서 서로 시스템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플랫폼 간에도 서로 무언가 요청하고 그걸 응답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거는 뒤에 일부 기능들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네트워크와 실제 연동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API랑 저희 원엠템 플랫폼이 연동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표준에 있는데요. 이게 그 개발자 교육에서 다루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나중의 일이기 때문에 일단 교환의 범위에는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엠팀 표준은 원엠팀의 플랫폼이 뭘 하는 거냐, 그 다음에 하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일반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무언가 대신 해주는 건데,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이 그럼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어떤 식으로 요청하고 어떤 식으로 플랫폼이 이걸 응답해 주는 거냐, 이 인터페이스가 주요한 이제 표준화의 범위다라고 되게 추상적이지만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이따가 이제 실제로 이제 써보면은 이제 어떤 얘기인지 조금씩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아요.
그 요청을 보내는 그런 엔티티를 오리지네이터라고 그냥 역할 구분을 했고요. 그 요청을 받는 것을 이제 리시버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이 즉 A가 오리지네이터고요. 일반적으로는 리시버가 이제 이 플랫폼이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이 또 다른 플랫폼에 무언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노티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어플리케이션에 요청을 보내는 거죠. 노티피케이션 자체도 사실은 요청이 있고 응답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메시지가 넘어가는 건 노티피케이션 통지 요청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조금 일반적이지 않는 사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웨스프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어플리케이션이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서버가 여러 가지 리소스를 담고 있어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서버에 있는 특정한 리소스에다가 하위에다가 뭘 만들어줘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업데이트해줘 아니면 이거를 예를 들어 삭제를 해줘라고 하는 요청을 보내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통 서비스 기능, 커먼 서비스 펑션이 있는데 그거를 일단 개념적으로 이 장표에서는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다음 장표에서는 조금 더 그게 상세하게 어떤 인터페이스들로 제공이 되는 건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금방 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그런 뭔가 좀 타원형 그림을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그린 건데요. 결국 이제 원엠투엠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원엠투엠의 엔티티들로 구성된 그런 시스템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 아까 지속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원엠투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원엠투엠 플랫폼들과 플랫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분산형 구조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시스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서버 플랫폼 쉽게 말해서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플랫폼 그다음에 디바이스 플랫폼 이런 것들을 내 서비스 환경에 맞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등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실제로 현재 시스템에 들어와 있지 않은 쉽게 말해서 아니면 지금 현재 시스템에 이제 편입되어 가지고 다른 그 엔티티들과 이제 통신하면서 뭔가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수행하는 과정인데요. 만약에 여기 있는 게 그냥 만약에 새로운 A 즉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시스템에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의 CSE, 누군가의 플랫폼에 등록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실제 서비스 상에서는 만약에 뭐 집에서 내가 어떤 디바이스를 새로 구동하는데 그 디바이스에 원엠템 스택이 올라간 원엠템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하면은 홈 게이트웨이 등록을 시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서비스에서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특정한 그런 플랫폼을 타겟팅해서 실제로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이건 뭐 구축 차원에서 이제 옵셔널하게 되어 있지만 아마 상용 시스템에서는 운영을 하실 거고 등록이라고 하는 게 서로 간의 정보를 이제 교환하는 행위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등록하는 요 그 레지스트리라고 표현하는데 레지스트리의 인증 정보를 서로 레지스트라랑 서로 상호 인증을 하고 나중에 등록이 된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API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데이터를 이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이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이 시스템에 있는 다른 무언가의 리소스를 검색한다거나 등등등등 요청을 할 때 여기서 이제 등록된 엔티티들의 요청은 이제 한번 인증이 거쳐가고 자기가 실제로 뭔가 그 서비스를 제공해서 여기다 회신을 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요청들이 만약에 다른 플랫폼을 타겟팅했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아까 파이업처럼 포워딩해서 여기서 처리를 하고 응답을 받고 회신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엔티티가 자기의 레지스트라라고 하는 등록 대상에 등록을 하는 그런 행위를 수행하게 됩니다. 디스커버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파일 시스템 안에서 내가 관심 있는 파일을 여러 가지 속성 정보로 검색하는 행위라고 그냥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아까 이제 그 그림에서도 그 파일 시스템, 파일 트리처럼 원엠투엠에서도 리소스의 트리가 이제 있는데요. 트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 논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형성을 해 놓은 거지. 실제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는 이게 뭐 RDB로 구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노에스크릴로 구성도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사람이 인식하는 논리적인 구조상으로는 그다음에 특히 표준에서도 페런트 차일드 릴레이션십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리 형태로 그릴 수가 있고요.
그거 기준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관심 있는 내가 리소스를 검색을 할 때 결국은 여기 모든 네모 박스는 결국은 이제 리소스를 형성한 건데요. 리소스를 검색할 때 내가 특정한 위치를 타겟팅하게 되면 그 위치 하위에 있는 서브 트리에서 관심 있는 그런 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리소스가 검색이 돼서 리소스의 그 URI가 뭐 쉽게 말해서 URI인데 정확히는 아이덴티파이어가 이제 그 요청했던 엔티티한테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회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 검색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폴더라고 한다면 휴미디티 폴더에다가 특정한 조건들을 막 줘가지고 필터를 줘서 검색하게 되면 여기 아래에 있는 파일 시스템에서 속성들을 매칭시켜가지고 검색 결과가 이제 예를 들어 리스트로 쫙 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검색된 리스트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그 파일을 내가 열어본다거나 열어보는 게 이제 원엠템에서는 이제 파일을 그 리소스를 리트리브하는 것, 즉 HTTP 기준으로 이제 get하는 행위가 될 거고요. 필요하다면은 원하는 것들 뭐 삭제할 수도 있을 거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뭐 리소스를 생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는 이따가 또 금방 나올 거고요. 그 공통 서비스 기능의 또 다른 분류로 이제 결국은 이 기능은 이제 각각의 세세한 API가 더 있긴 하지만 서비스 펑션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림에서처럼 그 어떻게 보면 블락으로 지금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기능을 약간 좀 압축적으로 정의해 놓은 거고요. 문서에도 실제 그렇게 되어 있고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데 말 그대로 데이터를 누군가가 그 플랫폼에다 저장하고 누군가는 그걸 검색해서 그거를 이제 실제로 조회해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능이고요. 여기 장표, 그다음에 이 다음 장표 세 가지 정도가 이제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 컨테이너 인스턴스, 그다음에 플렉스 컨테이너, 타임 시리즈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원엠2M의 API 명세 쪽에 나와 있는 리소스 이름인데요. 정확히는 이제 리소스 타입 이름인데 인스턴스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리소스 기준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이 조금씩 상이해서 그 기준으로 예를 들어 컨테이너 컨텐트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 기능을 제공한다. 플러스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다. 요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타임 시리즈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하반기 교육까지 해서 실제로 이제 그런 리소스 API들을 직접 써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아까 뭐 간단하게 이제 언급만 드렸고 예제로 그냥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제 개념 정리는 일부러 좀 중점이 아닌 것 같아서 안 하고 있긴 한데요. 그 RESTful API에 대한 개념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특히 개발을 그쪽으로 안 해보신 분들은 어쨌든 내일도 이제 랩업도 있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내일 실습 부분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유튜브에서 뭐 RESTful API 뭐 튜토리얼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짧은 클립으로 개념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조금 더 들으시다 보면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아니더라도 그냥 원엠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개념을 설명드리면 그 전 시간에 저희 그 리소스 브라우저 도구 설명하면서 잠깐 나왔던 개념인데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를 또 하위에도 담을 수 있습니다. 뭔가 러시아 인형이 그 안에다가 인형 넣고 인형 넣고 인형 넣고 하는 것처럼 컨테이너는 말 그대로 저희가 뭐 물건을 담는 상자 혹은 파일을 담는 상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자 안에 상자도 넣을 수 있고 상자 안에 물건을 넣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서브 컨테이너라는 게 허용되는 개념이고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역으로 반대로 생각하자면 저희가 이제 실습으로 뭐 시연으로도 보여드릴 텐데 다른 리소스 유형들은 뭔가 서브 동일한 유형을 그 하위에다 둘 수 없는 것들이 사실 거의 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건 결국 어플리케이션을 리소스를 만들었을 때 A 안에 A를 새로 만들 수 없고요. A는 예를 들어 루트 안에다가 플랫하게 쭉 나열하는 식으로 이제 등록이 되고 그룹 아래다가 또 그룹 만든다거나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컨테이너만 예외적으로 컨테이너에 컨테이너가 이렇게 좀 허용 가능한 이유가 뒤에 이제 예제도 나오긴 하고 여기 앞에도 있긴 한데요. 여기 리소스 유형을 표시는 안 했지만
만약에 내가 이제 홈 IoT 서비스를 구성을 하는데 그 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집 안에 방별로 뭔가 하이라키를 이제 실제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고 방 안에서 여러 가지 센서 단위, 그다음에 각각의 센서 안에서도 일별로 내가 만약에 실제로 측정 데이터를 만약에 저장하겠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게 계층적으로 내가 데이터를 뭐 표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각각이 이제 컨테이너가 되면 컨테이너를 중첩해서 실제로 그런 논리적인 서비스 데이터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인 이런 컨테이너 자체를 서브 컨테이너를 하위에다가 둘 수 있게 표준에 허용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테이너는 데이터를 담는 공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간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설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설정을 해두면 여기 요 컨테이너를 포함한 여러 가지 리소스를 이제 관리하고 있는 생성해서 관리해 주는 요 플랫폼이 설정대로 이제 움직여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만 설명드리자면 그 컨테이너에 최대로 담을 수 있는 파일, 지금 여기서 이제 리소스인데요. 그 리소스의 개수를 만약에 설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 100개라고 설정해 놨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계속 저장하다 보니까 이제 101개째 데이터를 넣게 되면 가장 오래전에 만들었던 리소스를 자동으로 삭제하고 이 리소스의 개수를 100개로 계속해서 유지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뭔가 로직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표준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동작하는 플랫폼이 어딘가에 구동이 되어 있으면 나는 그냥 거기다가 표준 인터페이스를 요청해 가지고 100개짜리 혹은 뭐 10개짜리 컨테이너를 그냥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그냥 운영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설정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런 설정이라고 하는 행위는 당연히 이제 그 원엠2의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생성하거나 뭐 수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조금 너무 추상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아마 좀 계속 이해가 조금 더 되실 것 같고요. 컨텐트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컨테이너가 이제 박스였으면 컨텐트 인스턴스는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파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파일 혹은 이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아까 이제 뭐 온도 데이터 아니면 습도 데이터 이런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항목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30도일지 아니면 62%일지 결국은 데이터 자체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될 텐데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리소스 혹은 리소스 타입이 컨텐트 인스턴스다라고 하는 거고, 컨텐트 인스턴스는 컨테이너 안에 담는다. 뭐 이 정도 일단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레이티스트, 올디스트는 뭐 실제로 시연에서도 이제 보일 거고 계속 아마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레이티스트 요 리소스일 텐데요. 컨테이너에 사실은 물건이 여러 개 담기고 이제 그 예를 들어 측정값이 쭉 해서 이제 담기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관심 있는 게 이제 가장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이제 생성한 데이터 혹은 가장 마지막에 저장한 데이터가 뭐냐가 이제 가장 주요한 관심사가 될 텐데요. 그거를 바로 한 번에 조회해 줄 수 있게 해 주는 인터페이스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으로 인제 이게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 컨테이너 안에 인제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가 뭐 1000개가 있는데 그중에 내가 마지막 데이터를 내가 필터 조건을 매번 쿼리해 가지고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걸 조회해 가지고 예를 들어 서비스에 표출해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 인스턴스를 호출해 조회해 주는 인터페이스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API를 한 번만 호출하면 그 값을 파싱해서 예를 들어 뭐 화면에 표출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인터페이스들이 있다라고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플래스 컨테이너는 그 차이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참고로 실제 플래스 컨테이너 활용한 그 실습이 하반기에 저희가 그 직비 연동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그때 이제 보실 것 같은데 앞에서 설명했던 컨테이너 컨텐트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컨텐트 인스턴스의 뭐 전체 이거 제이슨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거고요. 전체 다른 속성들도 있지만 나머지는 지면상 생략을 했고 실제 컨텐트라고 하는 속성 실제로는 뭐 CON이라고 하는 약어로 이제 쓰게 되는데요. 그 안에 이제 뭔가 오브젝트 형태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임의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 블랙박스처럼 컨텐트 안에는 뭐든 넣을 수 있다. 구조화된 데이터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플렉스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내가 넣고 싶었던 뭐 가로, 세로, 뭐 깊이 이런 것들을 거기 안에다가 오브젝트로 넣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리소스의 최상위 레벨의 그 속성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개발에서 이제 반영해 줘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이 속성 단위로 이제 그 키밸류 검색이 가능하고요.
속성 단위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구독 통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는 실제로 표준에 있는 속성은 컨텐트만 속성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정의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제이슨으로 넣든 아니면 단순한 뭐 스트링 토큰으로 넣든 완전히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검색 조건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스펙상으로는 수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이슨으로 된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제이슨 패스의 표현식을 써가지고 여기에 있는 임의의 오브젝트에 있는 값도 검색하게 돼 있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건 기술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는 잘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서비스에 쓰는 속성들을 표준 리소스의 속성으로 매핑해가지고 직접 쓰는 게 뭔가 플렉스 컨테이너, 약간 플렉서블한 컨테이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라고 했는데 컨테이너에 바로 이제 데이터를 담고 있는 거고요. 앞에서 컨테이너 컨텐트 인스턴스는 컨테이너는 말 그대로 박스일 뿐이고 실제 데이터는 거기 안에 있는 컨텐트 인스턴스만 담는 거다. 뭐 뭔가 아직도 헷갈릴 수가 있긴 하겠지만 나중에 좀 써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되실 것 같아요. 타임 시리즈라고 하는 거는 컨테이너 컨테이너랑 되게 비슷한 건데 타임 시리즈 말 그대로 주기적으로 생성돼 가지고 그 플랫폼에 저장하는 데이터들 중에서도 만약에 주기성을 벗어나서 만약에 데이터 리포팅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들을 검출할 수 있는 특수한 컨테이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기능이 조금 붙어 있는 컨테이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나운스먼트는 어쨌든 저희 CS 범위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그냥 갖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뭐 참고로 여기 아래 있는 환경에서는 CSA 즉 플랫폼 두 개를 지금 가정한 상황이고 여기에 원앤투앤 앱, 어플리케이션 엔티티니까 결국은 쉽게 말해서 앱인데요. 앱이 무언가의 데이터 저장소를 여기다 만들고 거기다 뭔가 새로운 데이터들을 여기다 이제 측정값들을 예를 들어 저장하고 있다는 가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예를 들어서 홈 게이트웨이입니다. 내가 데이터를 보안 이슈라든가 아니면 등등등등의 이유로 내가 홈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내가 집에다가 이게 내 우리 스마트 홈에 온도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일부 정보라도 내가 실제 서버 쪽에다가 그 등록을 해가지고 실제로 외부의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 밖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적어도 예를 들어 우리 집에 홈 게이트웨이 당연히 이제 식별자가 붙을 텐데요. 우리 집에 홈 게이트웨이에 이런 온도 데이터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일부 정보라도 이 서버 단에 있는 리소스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어나운스먼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리소스의 일부 속성들을 사본을 만드는 개념입니다. 어나운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활용 사례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서버 단의 플랫폼에 일부 데이터 저장해가지고 이것들을 검색하고 그러면 실제로 여기가 사본이 있는데 여기 이런 데이터가 있구나라고 쉽게 말해서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들이 조금 있을 텐데요. 그럼 원본 데이터는 여기 있겠구나. 실제로 측정되어 있는 뭐 온도나 습도 데이터는 여기에 인스턴스에 등록이 될 테니까 그런 애들은 여기에 같이 붙어 있는 원본 데이터의 리소스 아이덴티파이어가 있고 그게 결국 이 플랫폼의 이 리소스 이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 있는 또 다른 앱이 여기를 검색을 해가지고 이걸 찾으면 여기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나중에는 이렇게 요청을 해서 실제 여기 있는 로 데이터를 이제 뭐 활용해서 가져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접근 제어 혹은 인가, 결국에는 제가 예전에 뭐 보안하는 그런 인원한테도 물어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큰 틀에서는 같은 개념인데요. 접근 제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에 실제로 여러 가지 기반으로 접근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개발하고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첫 번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롤이나 토큰 같은 거 기반으로도 실제로 접근 제어를 하는 게 표준으로는 이제 마련되어 있는데 그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복잡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이제 액세스 컨트롤 팔리시를 통해서 커버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참고로 이 액세스 컨트롤 팔리시라고 하는 리소스를 사용해서 접근 제어를 하는 게 내일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때 조금 더 실제로 간단한 시험 보여드리면서 개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을 제가 어떤 식으로 좀 설명드렸었냐면 여기 그림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2억에 해당하는 거 아니면 4개 정도에 대해서 이제 팬아웃 나가는 게 이제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팬아웃은 이제 표준에 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내가 여러 개에다가 이제 한번 어, 전파를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팬아웃의 개념인데 이걸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스마트 그리드를 관리하는 관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내가 특정 시점에 지금 필드에서 만약에 1000개의 그런 AMI 센서가 뭔가 그 AMI 미터링 데이터를 이제 어딘가에 플랫폼에 저장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한꺼번에 1000개를 조회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1000개의 그런 AM의 미터링 데이터가 각각 이제 예를 들어 하나의 서버에 있더라도 각각의 리소스로 다 구분되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여러 개의 홈 게이트웨이든 아니 여러 개의 게이트웨이든 아니면 여러 개의 엣지 디바이스에 올라가는 플랫폼에 아예 플랫폼 자체가 분산되어 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거를 관리해서 내가 읽고 싶은 애플리케이션은 내가 이거를 뭐 다이렉트로 보내든 아니면 내가 원업을 건너가지고 실제 그 요청이 가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실제로 내가 1000개 혹은 100개의 요청을 별도로 보내야 될 텐데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서도 비효율성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제 요청 보내고 응답 기다리고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뭐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실제로 내가 그 1000개의 그 데이터 포인트들을, 리소스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생성을 해놓고요. 나중에는 그 생겨난 그 그룹을 통해서 내가 1000개의 요청을 결국은 수행하는 건데 나는 한 번만 보내고 그 그룹이란 것을 기능을 제공해주는 그 플랫폼이 나를 위해서 1000개 요청을 보내고 1000개 요청을 그 회신을 받아서 결과를 하나의 그 리스폰스로 취합한 다음에 나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는 너무 당연하지만 실제적으로 필드에서는 되게 유용한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그룹을 제공해주는 그런 그 플랫폼이랑 실제 그 그룹의 멤버에 해당하는 각각의 이게 결국 다 약간 리소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말해서 아까 뭐 컨테이너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리소스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별도로 있는 것처럼 그렸는데 만약에 여기 플랫폼에 리소스가 만약에 트리가 엄청 크다라고 하고 내 관심 있는 리소스가 여기에 다 있다고 치면은 이 CSE의 여기 플랫폼에 있는 1000개의 리소스들도 같은 플랫폼 안에다가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나는 한 번에 이 그룹을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고 여기 있는 플랫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트리에 있는 1000개의 컨테이너들을 조회해가지고 최신 데이터를 읽어서 1000개의 리스폰스를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응답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그 제약상이 그렇게 많지 않고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결국에는 관심 있는 리소스들을 내가 묶어서 한꺼번에 액세스할 수 있다. 제가 조회하는 것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조회뿐만이 아니라 그 1000개의 리소스 안에다가 내가 동일하게 내가 서브스크립션, 구독 메시지, 구독 리소스를 뭐 한꺼번에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활용은 뭐 조금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는 뭐 쉽게 말해서 그 디바이스를 원격으로 제어를 해주는 건데요. 여기에 여기 써 있죠. 네. 비베프 TR069 같은 유선 기반의 그런 디바이스 관리 프로토콜이나 오마 DM, 그다음에 LWMTM 이런 것들이 기존의 디바이스 관리라고 하는 그런 표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동해서 디바이스 관리를 원MTM 인터페이스로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어,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뭐 OCF 연동이나 이런 다양한 연동에서도 결국의 키워드는 뭐냐면 나는 여기서 말씀드린 나는 결국에 원MTM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나는 뭔가 디바이스 관리를 위해서 내가 오마 DM의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내가 직접 태워서 내 어플리케이션에 탑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조건 원MTM 인터페이스로 원MTM 플랫폼에다가 무엇인가 계속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가 데이터를 조회하는 디스커버리일 수도 있고 내가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아니면 구독 통지를 받는 인터페이스도 있고요. 결국 다 이제 원MTM 인터페이스 있고 오마 DM 서버가 어딘가에 구축되어 있고 오마 DM을 탑재한 디바이스가 만약에 필드에 동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굳이 그걸 위해서 오마 DM을 내가 직접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원M2M으로 요청을 하는데 대신에
어떠한 디바이스를 어떤 식으로 제어해줘. 예를 들어 동작을 켜든 아니면은 실행 주기를 바꾸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든 이러한 요청 자체를 원엠템을 날리는 겁니다. 원엠템 요청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연동이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엠템 요청을 오마디엠의 요청으로 바꿔가지고 실제로 플랫폼이 원격으로 그 장치 관리를 해주고 그 결과를 오마디엠으로 받아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 응답 결과를 그 요청 처리 결과를 원엠템의 리스폰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엠템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여러 가지를 원엠템으로 실제로 동작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도 원엠템 인터페이스로 일관되게 요청하고 뭐 서비스에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게 사실은 연동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대상 범위가 이러한 프로토콜들이 실제로 표준에 이제 그 연동 기술이 다 정의가 되어 있어서 원엠템 인터페이스로 원엠템 앱은 원엠템 플랫폼에 장치 관리를 요청하고 내 뒤에서 이런 것들이 아주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치 관리는 결국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것들을 뭐 켜거나 끄거나 아니면 펌웨어 업데이트하거나 어떻게 보면 원엠템에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서비스 스페시픽하게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스펙에 조금 더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거를 뭐 섞어서 설명하기는 오히려 더 헷갈리실 것 같아서 원엠템 네이티브 장치 관리도 뭔가 방안이 있다, 뭔가 규격이 있다 정도만 좀 보시면 되고 실제 만약에 필드에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 있으면 원엠템의 표준에서 이것들 연동하는 것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만드는 입장에서는 원엠템 인터페이스로만 요청하면 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에 관련된 것은 위치 정보는 로케이션 펄리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말 그대로 위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설정을 내가 어플리케이션이 플랫폼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는 거고요. 플랫폼이 이제 그러면 내가 설정한 그런 설정 정보 어떻게 보면 컨피규레이션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펄리시인데 그런 속성들을 따라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네트워크에서 내가 그 위치 정보를 가져오든 아니면 그 해당 디바이스에 있는 GPS 모듈에서 실제 그 위치 정보를 위경도 정보를 가지고 오든 그걸 땡겨와서 실제로 그 컨테이너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저장소를 내가 하나를 생성한 다음에 거기에 컨텐트 인스턴스 안에다가 위경도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이 폴리시를 설정하면 폴리시에 의해서 폴리시를 이제 동작해서 인포스를 해서 요거를 가지고 있는 이제 플랫폼이 위치 정보를 쭉 기록해주고 그러면 이거를 만들었던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내가 설정한 그런 조건에 의해서 위치 정보가 쭉 쌓이니까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컨테이너의 레이티스트 같은 것들을 요청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측정된 그런 위치 정보를 내가 읽어간다거나 아니면 이 다음에 나오겠지만 구독 통지를 활용해서 여기다 구독을 걸고 실제로 새롭게 생성되는 그런 위치 정보들을 내가 통지 메시지를 내가 그 비동기로 이제 받아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연계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치 정보를 플랫폼 너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나 대신에 여기다 기록을 해줘라고 하는 요청이 결국은 로케이션 폴리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통지 뭐 말씀드렸고 어떻게 보면 구독 통지가 뭐 여러 솔루션 이런 데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그런 뭐 항목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리소스 트리상에서 나타나는 이벤트들을 내가 비동기로 이벤트로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구독 통지의 개념이고요. 원엠2M에서 이제 이벤트라고 리소스에 일어난 이벤트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타겟 리소스 내가 여기에 일어나는 이벤트를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벤트가 이거의 차일드 리소스가 생성이 되거나 이 리소스가 업데이트가 되거나 이 리소스가 만약에 삭제가 되거나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 조건들이 표준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내가 실제로 사전에 설정한 그런 방법, 그 다음에 HTTP든 아니면 MQTT든 그런 프로토콜을 통해서 통지 메시지를 받아보는 것들 자체를 이제 구독으로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브1이라고 하는 게 뭐 약어로 그냥 인스턴스 이름을 그냥 예로 잡은 건데 서브스크립션 안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벤트를 내가 통지 받을 건지 그 통지 메시지를 내가 어디로 받을 건지 뭐 엔드포인트에 해당하는 뭐 그런 것들 등등등등을 여기 리소스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게 되면 설정이 돼서 리소스 인스턴스가 생성되면 어떻게 보면 리소스를 생성했다는 것 자체가
이 리소스 생성을 요청했던 이 어플리케이션과 이 플랫폼의 뭐 어떻게 보면 비교하자면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생성되게 되면 이 리소스가 남아있는 한, 그 유지되는 한, 이 플랫폼이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기능들을 계속해서 수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남아있는 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노티피케이션을 뭐 이쪽에다 보내주든 아니면 만약에 노티피케이션을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를 설정했으면 제3의 이제 엔티티나 그런 엔드포인트에다가 보내주도록 플랫폼이 계속해서 이제 동작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만 그냥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이제 기본적인 모델에서 일반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이 오리지네이터가 돼서 플랫폼이 리시버인 상태에서 플랫폼에다가 뭔가 요청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처리를 해가지고 응답을 주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뭐 쉽게 말해서 처리를 해서 응답할 때까지 응답을 이제 홀드하고 있다가 처리가 다 되면 이제 응답을 보내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블로킹 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홀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요청을 접수해가지고 에크를 보내주고 나중에 이제 결과가 이제 생겼을 때 요청이 다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쉽게 말해서 이제 플랫폼 쪽에서 그 결과를 이제 에이싱크로너스하게 거둬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실제로 내가 결과가 생성이 됐는지 이게 요청 처리가 완료가 됐는지를 처음에 요청자가 에크 수신 이후에 나중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물어보는 그런 싱크로너스 모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 아까 뭐 예를 보여드린 것처럼 1000개의 리소스 혹은 뭐 10,000개의 리소스를 그룹으로 묶어서 상태를 일괄로 만약에 조회해 본다. 이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멀티홉의 리퀘스트가 전파 돼가지고 갔다 오거나 이러한 경우에서 사실은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내가 만약에 에이싱크로너스하게 리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뭐 말씀드린 이유가 뭐 방화벽이 있거나 아니면 뭐 나트에 이제 프라이빗 IP가 물려 있거나 등등등등으로 이슈가 생길 수 있는 환경에서는 내가 매번 한 번씩 물어보는 환경이 생길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 요청을 수신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배터리 제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 디바이스를 계속해서 못 켜는 경우라든가 등등등등의 시나리오에서는 내가 한 번씩 깨가지고 결과에 이제 회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지원이 된다. 그걸 위한 표준 명세가 있고 실제 이제 구현들도 있다라고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방화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프라이빗 IP 나트 환경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환경에서 이제 또 다르게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이건 표준 API로 제공하는 방법인데 밖에서 오는 요청들을 실제로 여기 이렇게 리퀘스트를 바로 이제 에이싱크로너스하게 타겟에다 못 보내는 환경에서는 되게 주기적으로 내가 특정한 그 리소스에다가 펄링을 해서 그 리퀘스트를 내가 피기백해서 가져가고 응답을 회신하는 이런 게 있고요. 이건 어쨌든 환경이나 아니면 문제는 비슷한데 원엠템 표준 인터페이스를 써서 그런 그 나트나 아니면 파이어월 등의 그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TCP 커넥션을 물고 있을 수 있으면 여기 그림에 나타나 있진 않지만 타겟이나 아니면 이런 그 호스팅 CS 이런 녀석에서 이렇게 바로 주진 못하는데 MQTT를 써서 실제 MQTT 브로커에 전달을 하고 MQTT랑 이제 통신을 몰고 있는 이 타겟이 그거를 뭔가 푸시가 받는 것처럼 리퀘스트가 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어서 프로토콜 레벨에서도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있으신 분들은 MQTT 같은 프로토콜 수준에서 이것들을 한번 조금 해결하시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라면 이런 폴링튜너 같은 아예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실 수가 있다. 그 정도까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작년 교환에 없었고 지금 올해 저희가 조금 추진할 부분이라서 아직 표준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도 저희가 후보 아이템으로 저희 기관 차원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인데 그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릴리즈 4가 이제 거의 다 끝났고 지금 거의 다 끝났다고 하는 표현이 실제 신규 기능은 어떻게 보면 초과가 마무리가 됐는데 프로토콜 명사 이런 것들을 뭐 상세하게 조금 다듬어야 부분이 있어서 아직 공개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고요. 말인즉슨 지금 그러면 차기 릴리즈에 해당하는 릴리즈 5의
여러 가지 이제 인터페이스나 요구 사항들이 이제 추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그중에 이제 아직 안 들어갔고 뭐 그래서 이제 디렉터 문서에도 당연히 공개가 안 됐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추진하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요즘에는 IoT를 이제 AIoT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말인즉슨 그러면 AI를 지원하기 위해서 1M2M 즉 IoT 표준에서 어떤 것들을 좀 더 해야 되느냐 그런 워크 아이템들을 지금 1M2M 안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뭐 참고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저희 기관 차원에서 일부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표준화를 가져가 보려고 하는 아이템인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AI를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원엠투엠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기능 중에 그런 유즈 케이스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AI에서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이제 결국에는 그 데이터셋을 이제 구축하는 건데요. 당연히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뭔가 텍스트 데이터를 뭔가 원하는 인코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단계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 전에 어쨌든 여러 개 센서에서 서로 이제 산발적으로 뭔가는 어떤 것들은 이벤트 기반으로 어떤 것들은 이제 주기 데이터이긴 한데 실제 수집되는 주기나 아니면 시간 타임스탬프가 좀 다르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서로 다른 센서에서 올라온 데이터들을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주는 것 자체도 기존에는 내가 뭐 별도의 이제 도구를 써서 내가 코딩을 해서 이제 만들어서 실제로 AIoT스러운 서비스를 지금 만들었던 건데요. 그럼 적어도 데이터셋을 물리적으로 합쳐주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널 데이터 처리 같은 것들만 해주기만 해도 뭔가 원엠투엠에서 좀 의미가 있겠다. 말인즉슨 그런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만드는 서비스 개발자 입장에서는 데이터셋만이라도 자동으로 좀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내가 쉽게 요청해서 바로 받을 수 있으면 훨씬 더 그런 개발 과정이 단축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런 컨셉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이제 셋으로 만들어서 널 데이터 처리를 해서 이제 이걸로 회신 받는 거라든가 아니면 아까 이제 구독 통지처럼 결국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뭔가 예전 뭐 통계 데이터처럼 한 번 들어오고 이제 몇 년 뒤에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실시간성 있게 하루에도 뭐 수십 건, 뭐 수백 건 들어오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때 데이터셋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앞에 단계에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뭔가 학습을 해서 만들어진 모델에 이제 인퍼런스 인풋 데이터로 들어가서 인퍼런스 결과가 만들어지고 그럼 또 결과 데이터 자체도 뭔가 플랫폼에 다시 또 쌓을 수 있고 이런 구조를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지금 릴리즈 5에서 조금 흥미롭게 논의하고 있고 만약에 표준화가 잘 되면은 뭐 나중에 이제 뭐 내년이나 그 후년에 저희가 이제 실제로 표준화 반영이 돼서 이런 것들도 아마 실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PI 파트 1을 끝냈고요. 사실 파트 2는 그 중에 조금 더 일부 기능들에 대해서 인터페이스에 어떤 식으로 실제 뭐 속성들이 동작하는지 이것도 결국에 이론으로 설명드리는 거긴 한데요. 그걸 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npm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한번 좀 보여드리는 것으로 이 다음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5분만 쉬고요. 4시 7분에 다시 그 뒤에 부분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쉰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 디벨로퍼 가이드 일종의 약간 시연 형식으로 실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